간호사님, 이 목걸이 어디서 난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거예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던 남성은 자신을 돌봐주는 간호사의 목걸이를 보고서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연 남성에게 그 목걸이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연 곧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제게 힘을 줄 수 있는 무료 버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사연을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드릴게요. 새벽 5시 반, 인천 성모 호스피스 병원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간호사 김나연은 운동화 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30이라는 나이에도 여전히 맑은 눈빛을 간직한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벌써 7년째였습니다. 나연은 먼저 간호사실에 들러 오늘 담당할 환자들의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말기 환자들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새벽 체크는 필수였습니다. 차트를 넘기며 그녀는 각 환자의 얼굴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나연은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릴 적 화재로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무도 지켜주는 이 없던 시절부터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첫 번째 병실 문을 조용히 열자 김할머니가 침대에서 뒤척이고 계셨습니다. 통증 때문인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신 듯 했습니다. 나연은 발끝으로 다가가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아이고, 간호사야. 벌써 왔구나. 밤새 잠이 안 와서 끙끙거렸는데.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나연은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진통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마사지 해드릴까요? 그래 주렴. 내 손길이 참 따뜻해서 아픔이 좀 덜하단다. 나연은 할머니의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드렸습니다. 간호학교에서 배운 기법이 아니라 그녀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손끝에 온기를 담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문질러 드리면 환자들이 편안해 하시곤 했습니다. 간호사야, 너는 어쩜 이렇게 따뜻한 손을 가졌니? 우리 딸이 어릴 때 아프면 이렇게 해줬었는데. 할머니의 말에 나연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환자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녀 역시 어릴 적 아프면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어머니가 있었을 텐데 그 기억은 화재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할머니의 따님도 지금 어디선가 할머니를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병실의 박할아버지는 며칠째 식사를 거부하고 계셨습니다. 여든한 살의 박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애타게 부탁해도 입을 다물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나연이구나. 또 왔네. 네, 왔습니다. 할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실 수 있을까요? 어제 손녀분이 직접 끓여온 미역국이 아직 있어요. 박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나연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함께 앉아 있을 테니까 한 숟가락만 드셔보세요. 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작은 스킨십이 환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연아, 내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지? 7년 정도 됐어요. 7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냈겠구나. 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보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분들 모두 평안하게 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였고요. 박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연은 그의 손을 더 꼭 잡아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나연은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인천 바다가 멀리 보이는 이곳은 그녀만의 휴식 공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을 펼치고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다가 번아웃이 왔을 때 선배의 소개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임시방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천직이라고 확신합니다. 오후에는 새로 입원 예정인 환자의 차트를 검토했습니다. 해운회사를 운영하다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은 70세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신대철, 가족사항란에는 무연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혼자 오시는 분이네. 나연은 차트를 덮으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는 가족 없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연은 더욱 세심하게 돌봐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였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나연은 창문으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잔잔한 바다가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었습니다. 내일 만날 새로운 환자분이 어떤 분일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실지 궁금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나연은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일기에는 환자들의 안부와 자신의 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적었습니다. 내일 오실 신대철 환자분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혼자 오시는 분들께는 가족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겠다. 밤이 깊어가는 원룸에서 나연은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누군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소명이자 어릴 적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인천 성모 호스피스 병원 로비에는 차분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김나연은 간호사실에서 신대철 환자의 입원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70세 남성, 말기 폐암, 무연고. 차트에 적힌 간단한 정보만으로는 그가 어떤 분인지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연 언니, 신대철 환자분 도착하셨어요. 신입 간호사 정미가 알려주자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입원 수속을 도와드리고 병실 안내를 하는 것이 담당 간호사의 첫 번째 업무였습니다. 로비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신대철을 처음 본 순간 나연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바다를 누비며 살아온 사람 특유의 거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신대철 환자분이시죠? 저는 담당 간호사 김나연입니다. 아, 간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철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 특유의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를 3층 개인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이 바다가 보이는 쪽이라서 기분이 좀 나으실 거예요. 바다가 보인다고요? 신대철의 눈빛이 처음으로 밝아졌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다가가 멀리 보이는 인천 바다를 바라보는 그의 뒷모습에서 나연은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니 새롭네요. 해운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젊은 시절부터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이렇게 왔지만요. 나연은 그의 입원 수속을 도우며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혈압, 맥박, 체온을 재는 동안 신대철은 조용히 협조해 주었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불평이나 걱정스러운 질문도 없었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편안히 쉬세요. 저녁 식사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나연이 병실을 나가려 할 때 신대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김나연입니다. 나연. 좋은 이름이네요. 나비가 연꽃 위를 날아다니는 모습 같습니다. 나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들이 종종 자신의 이름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는데 신대철의 해석은 유독 시적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나연은 신대철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죽으로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간호사님,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나눠도 될까요? 나연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환자와의 대화가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신대철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젊은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바다가 전부였어요. 배 위에서 먹고 자고 폭풍을 만나면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연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대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동시에 깊은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없으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신대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화재였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제가 출항 중일 때 집에 불이 났고 아내와 어린 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나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화재, 30년 전 어린 딸.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셨던 거군요. 네, 그 이후로는 바다만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바다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내와 딸도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신대철은 병원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나연의 시선이 그의 어깨 위쪽에 머물렀습니다. 어깨에서 팔로 이어지는 부분에 선명한 흉터가 보였습니다. 앵커 모양을 닮은 독특한 화상 흉터였습니다. 나연의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그 모양, 그 위치가
어릴 적 자신의 기억 속에 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화재 현장에서 자신을 안아 올려주던 누군가의 어깨에 있던 그 흉터와 말입니다. 간호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얘지셨는데요. 신대철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나연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웠나 봐요. 무리하지 마세요. 간호사님도 사람인데 너무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나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식사 천천히 하시고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호출해 주세요. 병실을 나온 나연은 복도에서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앵커 모양의 흉터, 30년 전 화재, 잃어버린 딸.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대철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의 어깨에 있던 앵커 모양 흉터가 눈에 선했습니다. 자신이 간직한 유일한 아버지 기억과 오늘 본 것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설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신대철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할지 나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운명적인 만남일 수도 있고 단순한 착각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부터 신대철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김나연은 작은 원룸에서 침대에 앉아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던 어린 시절 유품 상자였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않았을 상자를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꺼내야 했습니다. 신대철의 앵커 모양 흉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묵은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고아원 시절의 사진 몇 장, 입양 서류,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작은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걸이 펜던트는 작은 배 모양이었고 그 아래로 앵커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나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고아원 원장이 말씀하시길 이 목걸이는 화재 현장에서 나연과 함께 발견된 유일한 단서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주신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했죠.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려 애썼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기억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 올려주던 순간 그 사람의 어깨에 있던 상처를 떠올려 봤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정확한 모양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모양이었다는 느낌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였을까? 정말 그 사람이? 나연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30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의 시간이 순식간에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신대철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그는 지금까지 딸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온 것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던 나연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30년 전 인천 화재 사고라고 입력하자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1993년 6월 인천 중구 한 주택가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녀가 사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에는 당시 가장이 출항 중이었고 어린 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연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린 딸이 자신이었다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여기고 살아온 것입니다. 기사를 더 읽어보니 당시 화재로 집을 잃은 해운업 종사자 신모 씨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신대철의 병실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라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요? 아니면 혹시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괜히 환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간호사님,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신대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혹시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그래요. 환자분은 잘 주무셨어요? 네, 바다 소리가 들려서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리하지 마세요. 간병인이 환자보다 먼저 쓰러지면 안 되죠. 신대철의 따뜻한 말투에 나연은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다정함을 평생 받아보지 못한 채 살아왔는데 혹시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환자분, 어젯밤에 말씀하신 그 화재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나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대철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1993년 6월 15일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죠. 그때 제가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고아원 서류에 적힌 자신의 구조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때 딸은 몇 살이었나요? 3살이었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였는데 나연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나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다니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일치했습니다. 나연이요? 네, 아내가 지어준 이름이었어요. 나비처럼 예쁘게 자라라고 했죠. 가끔 꿈에서 그 아이가 나타나면 항상 3살 모습 그대로예요. 어떻게 자랐을지, 지금 살아있다면 얼마나 예뻤을지. 신대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그리워하는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는 딸이 죽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연의 질문에 신대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만약에 말이에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정말 살아있다면. 신대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싶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아빠가 너무 늦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아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신대철이 병원복 소매를 걷어올리면서 어깨의 흉터를 무의식적으로 만졌습니다. 이 상처도 그날 생긴 거예요. 불길 속에서 아이를 찾으려다가 생긴 화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말려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연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앵커 모양의 펜던트가 손끝에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환자분, 제가 잠시 다른 업무를 보고 올게요. 병실을 나온 나연은 복도 끝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목에 걸린 목걸이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확실해.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하지만 확신이 선다고 해서 상황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정말 말해도 되는 것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나연은 다시 한번 상자를 열고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구조 날짜, 장소, 화재 원인까지 모든 것이 신대철의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 하지만 그 기쁨보다는 혼란이 더 컸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 나연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4시 인천 성모 호스피스 병원 정원은 따뜻한 햇살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김나연은 신대철을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 벤치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실에만 있기보다는 바깥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을 때 신대철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여기 앉으면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네요. 신대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인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나연은 그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가족 이야기 더 들어봐도 될까요? 혼자 계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도 저희 일 중 하나거든요. 신대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혼자 마음속에만 묻어두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간호사님께는 말하고 싶어지네요. 나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부산 항구에서였어요. 제가 25, 아내가 23이었죠. 그 여자는 바다를 무서워했는데도 매일 부두로 저를 마중 나왔어요. 왜 그러냐고 물으면 바다가 당신을 데려갔다가 꼭 돌려줄 거라고 믿는다고 했죠. 신대철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나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하고 인천으로 이사 온 건 아내가 바다 가까이 살고 싶다고 해서였어요. 무서워하면서도 바다를 사랑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연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매일 셋이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나연이는 어떤 아이였나요? 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떨리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참 영리한 아이였어요. 말을 늦게 시작했는데 한번 말하기 시작하니까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똑똑했어요. 특히 물을 좋아했죠. 목욕을 시켜도 나오기 싫어하고 바다만 보면 달려가려고 했고, 신대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호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바래진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나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신대철과 아름다운 여성,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앉은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연은 그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매며 코 모양이 지금의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네요.
그때 나연이가 목에 차고 있는 게 보이시죠? 제가 선물해준 목걸이예요. 배와 앵커 모양으로 된 작은 목걸이였는데 아이가 무척 좋아했어요. 나연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목을 만졌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가 지금 자신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옷 안에 숨겨져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목걸이였나요? 별다른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아빠가 바다에서 일하니까 바다와 관련된 걸 선물해주고 싶었던 거죠. 나연이는 그 목걸이를 차고 아빠배라고 말하곤 했어요. 나연은 눈물을 참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이 그 목걸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화재가 난 날 이야기도 해주실 수 있나요? 신대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던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나연이 생일이 일주일 후였거든요.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가려고 부산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대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아들였습니다. 급히 돌아왔지만 이미 집은 다 타버린 후였어요. 소방서에서는 아내의 시신은 찾았지만 아이는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서 계속 찾았어요. 불이 다 꺼진 후에도 몇 날 며칠을 폐허해서 뒤졌습니다. 그래서 그 화상을, 네, 그때 생긴 거예요. 다들 위험하다고 말려도 멈출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나연이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연은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자신을 찾기 위해 화상을 입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경찰에서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혹시 미리 대피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어려서 연기에 질식했을 수도 있다고. 결국 실종으로 처리됐지만 저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 이후로는 바다만이 제 가족이었어요. 집도 팔고 배에서만 살았죠. 육지에 있으면 자꾸 그때 일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어왔습니다. 나연은 신대철에게 담요를 덮어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나와 계셨나요? 병실로 들어가실까요?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서요. 물론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멀리서 갈매기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신대철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연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서 혼자 자랐어요.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어릴 때 화재로 부모님을 잃었거든요. 신대철이 놀란 눈으로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언제였는요? 30년 전, 3살 때였어요. 순간 정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대철은 나연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3살, 30년 전, 신대철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 무언가 깨달음이 스치는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님, 혹시 성함이 김나연입니다. 나연이라고요?
그 순간 신대철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연도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가 조용한 병원 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김나연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정원에서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신대철이 자신의 이름을 듣고 보인 그 표정, 눈에 고인 눈물, 그리고 마지막에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정말 이라고 중얼거리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연은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혼자만의 추측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신대철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원무과장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나연 간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신대철 환자분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사정이긴 한데. 원무과장 김미숙은 나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가장 신뢰받는 간호사 중 하나였고 그녀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1993년 6월 15일 경이었는데 김미숙은 컴퓨터를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화재 사고 관련 기록이라. 잠시만요. 아, 여기 있네요. 1993년 6월 15일 인천 중구 신흥동 화재 사고. 신대철 씨 가족이 피해자로 기록되어 있군요. 나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사망자는 배우자 1명, 실종자는 만 3세 여아 1명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실종자 이름은 신나연입니다. 신나연. 나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자신의 본래 성이 신 씨였던 것입니다. 김나연이 아니라 신나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연 간호사님, 왜 이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그 화재로 부모를 잃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성을 바꾸게 되었고, 혹시 신대철 환자분이 제 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김미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건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네요. 근데 확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몇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화상 흉터의 위치, 제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 그리고 환자분의 기억과 제 기억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오후에 나연은 사회복지과도 찾아갔습니다. 사회복지사 이연주와는 평소에도 환자 상담 때문에 자주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현주 언니,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무슨 일이야? 표정이 너무 심각한데? 나연은 현주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주는 놀라면서도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잠깐, 내가 아는 고아원 원장님께 연락해 볼게. 혹시 당시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현주는 몇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연아, 찾았어. 1993년 6월 15일 인천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만 3세 여아가 다음 날 보호소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그때 아이 이름이 신나연이었고 구조 당시 목에 앵커 모양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어. 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고아원에 정식 입소할 때 성을 김씨로 바꿨다는 기록도 있어. 당시 담당자가 성을 바꾸는 게 아이의 새로운 시작에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나 봐. 그럼 정말, 응, 너와 신대철 환자분이 정말 부녀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 이런 우연이 다 있네. 그날 저녁 나연은 신대철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제와는 달리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환자분, 안녕하세요. 아, 간호사님. 어제는 정말 놀랐습니다. 신대철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연은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오늘 제가 몇 가지 확인해 본 것이 있어요. 무엇을요? 나연은 가져온 서류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1993년 6월 15일 화재 사고 기록이에요. 그리고 당시 구조된 아이의 기록도 있습니다. 신대철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신나연. 구조 당시 앵커 모양 목걸이 착용. 환자분, 제 본래 이름은 신나연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성을 바꾸게 되었지만요. 나연은 목에서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배와 앵커가 달린 그 목걸이를 본 순간 신대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정말, 네, 아버지께서 주신 목걸이예요. 제가 3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신대철은 목걸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나연아, 정말 내가 나연이구나. 네, 아빠.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두 사람 모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미안하다, 나연아.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신대철은 나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니? 아빠가 살아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병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었고 부녀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잃어버린 시간들을 천천히 메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7시 인천 성모 호스피스 병원 옥상 정원에는 고요한 평화가 흘렀습니다. 김나연은 신대철을 휠체어에 모시고 정원 끝자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인천 바다의 정경이 한눈에 보였고 석양이 하늘과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 바다가 가장 잘 보여요. 어제 확인된 부녀 관계 이후 나연은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철은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 나연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신대철은 깊은 숨을 쉬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그에게 이 풍경은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아빠, 그동안 정말 많이 외로우셨죠? 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대철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롭다는 말로는 부족했어. 매일 밤 너와 엄마 생각에 잠을 못 잃었고 바다에 나가서도 너희 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 특히 너 생일인 6월 21일이 되면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매년 그날이면 바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여 먹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랐지. 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에도 아버지는 자신을 기억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빠도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어릴 때 기억은 거의 없지만 따뜻한 품의 기억만은 남아 있었거든요. 아마 아빠 품이었나 봐요. 신대철은 나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연아, 아빠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것도, 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아플 때 돌봐주는 것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아빠, 그건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그날 집에 있었다면, 아니면 더 일찍 돌아왔다면 너와 엄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신대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바다에만 나가지 말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날도 함께 있었다면. 아빠 안 돼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연은 아버지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아빠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건 아빠가 저를 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날 화재 현장에서 저를 안고 밖으로 내보내주신 분이 아빠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유일한 따뜻한 품이 바로 아빠 품이었고요. 신대철은 놀란 표정으로 나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기억해? 네, 흐릿하지만 기억나요. 뜨거운 불길 속에서 누군가가 저를 꼭 안고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준 기억이요. 그리고 그분의 어깨에 있던 흉터도 기억해요. 나연은 아버지의 어깨를 가리켰습니다. 아빠의 그 흉터를 보고 확신했어요. 저를 구해준 분이 아빠라는 걸. 신대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너를 밖으로 던져준 후에 다시 엄마를 찾으러 들어갔는데 너무 늦었어.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 내가 없어서 저는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려가 주셨대요. 그 후에 보호소로 가게 되었고요. 그랬구나. 그럼 내가 너를 구한 거구나. 신대철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고 자책했는데 실제로는 딸의 생명을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드리지 못해서요. 아빠가 30년 동안 혼자 그리워하시고 괴로워하셨을 텐데. 아니야, 나연아.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아빠는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부녀의 마음은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지내주세요. 제가 아빠를 잘 돌봐드릴게요. 고맙다, 나연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죽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죽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신대철은 나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동작이었습니다. 나연아, 아빠가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간호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이렇게 아빠까지 돌봐주고 너무 자랑스러워. 나연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해 주시니까 저도 기뻐요. 앞으로 더 열심히 살겠어요. 그래, 아빠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줘. 바다에서 불어오는 저녁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부녀는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후회보다는 고마움이, 슬픔보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사흘 후 아침, 인천 성모 호스피스 병원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나연은 신대철과 함께 제주도로 특별 외박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기 환자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신대철은 딸과 함께 바다를 보며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아빠 약은 다 챙겼고 산소통도 준비했어요. 제주도 가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연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신대철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었지만 그는 딸과의 여행을 위해 모든 힘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나연아. 아빠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어떤 곳이에요? 아빠가 그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매년 찾아갔던 곳이야.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에 작은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서 너와 엄마를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어. 제주공항에 도착한 두 사람은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결해준 요양시설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고 신대철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바다를 보며 깊은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바다가 최고야.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아빠는 정말 바다를 사랑하시는군요. 바다는 아빠의 전부였어. 너와 엄마를 잃고 난 후에는 더욱 그랬지. 바다에서만 너희를 가까이 느낄 수 있었거든.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신대철을 휠체어에 모시고 성산 일출봉 근처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신대철이 말한 그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여기야, 나연아. 아빠가 매년 찾아오던 곳. 작은 바위 언덕 위에는 소박한 돌탑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대철이 직접 쌓은 것이었습니다. 저기 돌탑이 보이지? 아빠가 너와 엄마를 그리며 매년 하나씩 쌓은 거야. 총 30개의 돌이 있어. 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곳에 와서 자신들을 추모해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빠, 이제 너를 찾았으니까 더 이상 혼자 올 필요가 없겠구나. 신대철은 나연의 손을 잡고 돌탑 앞으로 갔습니다. 엄마한테 인사드려야지. 여보, 우리 나연이 찾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나연도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저 나연이에요. 늦었지만 이제 아빠와 함께 왔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서 뭘 하시곤 했어요? 그냥 앉아서 너희 생각만 했어. 나연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 아빠를 그리워할까? 그런 생각들. 오후에는 해변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신대철의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휠체어를 이용했지만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연아, 아빠가 어릴 때 너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줄까? 좋아요. 너는 정말 물을 좋아하는 아이였어.
목욕할 때마다 물장난을 쳤고 바다만 보면 뛰어들려고 했어. 그래서 엄마가 항상 조마조마해 했지. 신대철은 추억에 잠겨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연은 자신이 몰랐던 어린 시절 이야기들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후회 없으시죠? 그래, 나연아. 너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아빠는 이제 안심하고 갈 수 있어. 가신다는 말하지 마세요. 나연아, 아빠가 떠나더라도 슬퍼하지 마. 이렇게 너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니까 아빠는 만족해. 나연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말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나연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그날 밤 신대철은 평소보다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고맙다, 나연아라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은 아버지가 평화롭게 눈을 감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찾고 함께 마지막 여행을 마친 후에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게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 후 제주도 성산 일출봉 근처 언덕 위에는 아름다운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신대철 해양유가족 호스피스 센터라는 간판이 바다바람에 살랑이고 있었습니다. 김나연은 센터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 신대철이 남긴 유산으로 설립된 이 센터는 해양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바다와 관련된 일로 생을 마감하는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호스피스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해 환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이 사랑했던 바다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장님, 새로 입원하실 환자분이 도착하셨어요. 신입 간호사 김지은이 나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나연은 이제 이 센터의 원장이었습니다. 인천의 호스피스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전문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70대 어부분이신데 평생 바다에서 일하시다가 폐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가족이 없으셔서 혼자 오셨어요. 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상황의 환자였습니다. 제가 직접 맞이할게요. 센터 입구에서 나연은 새로운 환자를 만났습니다. 박혜수라는 이름의 노인이었는데 거친 손과 햇볕에 탄 얼굴에서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수 어르신. 저는 이곳 원장 김나연입니다. 아, 원장님이 직접 나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박혜수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나연은 그를 바다가 보이는 1호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잘 보이실 거예요. 어르신처럼 바다를 사랑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든 곳이거든요. 박혜수는 창가로 다가가 바다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정말 좋네요. 마지막까지 바다를 볼 수 있다니.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편안하게 지내세요. 오후에 나연은 센터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쌓았던 돌탑을 그대로 옮겨온 기념비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나연이 직접 심은
해국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고 계시죠? 아빠가 바라던 대로 바다를 사랑하는 분들을 돌보고 있어요. 나연은 돌탑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환자분이 오셨어요. 아빠처럼 평생 바다에서 사신 분이에요. 아빠가 받고 싶었던 그런 돌봄을 드리고 싶어요. 저녁 시간, 나연은 박혜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원장님, 잠시 앉아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나연은 의자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이 센터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바다에서 일하셨어요. 해운업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곳을 만드신 거네요. 네, 아버지처럼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마지막까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해서요. 박혜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이런 곳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며칠 후, 나연은 인천에서 온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나연 언니, 제주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만든 센터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언니가 돌봤던 환자분들이 모두 언니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언니의 따뜻함을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연은 편지를 읽으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박혜수 어르신의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나연은 그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바다에 나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휠체어로 모셔다 드릴게요. 바닷가에서 박혜수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바다와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바다를 보며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원장님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편안하시면 저도 기뻐요. 그날 밤 박혜수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연은 그의 마지막을 지키며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신대철 해양유가족 호스피스 센터는 이제 제주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바다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평화로운 마지막을 맞았고 나연은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연은 센터 옥상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바다는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아빠가 사랑했던 바다처럼 많은 분들에게 평안을 드리고 있어요. 바람이 나연의 머리카락을 살랑이며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목에 걸린 앵커 목걸이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아버지와의 영원한 연결고리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연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바다의 축복을 받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